근데 책을 굉장히 많이 쓰셨어요. 사실 네. 찾아보면 굉장히 한 30권 정도 가까이 책이 출간이 됐더라고요. 근데 네. 원래부터 작가가 꿈이었어요? 아니요. 어쩌다 보니 살다 보니 그렇게 글 쓰는 일을 하게 된 거지. 글 쓰는 일을 하실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셨어요? 별로 생각을 한 적이 없었죠, 어릴 때. 근데 그러면 뭐 소설을 쓴다든지 뭐 거꾸로 세계사나 이런 걸 쓰려면 글쓰기 재능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본인이 알아야죠. 처음에 그걸 어떻게 뭐 처음 써보신 게 뭐예요? 처음으로 공개된 글은 하여튼 총학생의 성명서였어요. 1980년 4월 달에. 그때가 서울의 봄 그때잖아요. 그렇죠. 그때 사실은 내가 대의원회 의장이었으니까 약간 학생회로 보면 국회의장 비슷한 역할인데 그때가 몇 살 때예요? 그때가 대학교 3학년 때니까 그때가 21번째 생일이 아직 안 왔을 때지. 그러면 뭐 문건을 써야 될 때가 많잖아. 그 막 서로 막 이렇게 했는데 막 토론하다가 야, 안 되겠다. 그러면 각자 써와서 내일 그 옛날 성균관식이거든. 네. 성균관에서 유생들이 상소문 쓸 때 콘테스트를 해서 뽑았거든. 이 성균관식으로 하자. 그래서 각자 써와서 제일 잘 된 거를 기본으로 해서 보완을 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가보면 아무도 안 써오는 거야. 나만 써. 그 적자 생존. 네. 적는 사람이 생각하는구나. 적어오는 놈이 이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몇 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초안을 나보고 써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거 한 장짜리 그거 쓰는데 3일 걸렸어요. 막 국회 도서관에 가서 세계 인권 선언도 찾아보고 뭐 선언문을 어떻게 쓰는지 몰라가지고 막 그런 걸 찾아본 다음에 그때 이제 80년 5월 달에 광주민주화. 5월 17일 날 밤에 나는 잡혀갔잖아요, 학교에서. 아 그렇죠, 유명한. 근데 모르는 세대들 많아요. 잡혀간 거를 젊은 분들은 몰라요. 근데 알 필요도 잡혀갔다는 없지 뭐. 얘기해 주세요. 얘기 좀 해줘요. 서울대 혼자 남아 있다가 잡혀가셨을 때 그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5월 17일 날 뭐 학교에서 뭐 모여서들 막 농성도 하고 있는데 뭐 경찰이 막 학생회장단 회의하는데 덮치고 그다음에 병력 이동에 대한 이제 제보가 막 들어오고. 학생 처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도 전화하셔가지고 학교에 있지 말라고 오늘 막 그러시고. 개헌군 온다 막 네, 이러면서. 오늘 밤에 개헌군이 들어올 것 같다. 근데 이제 상황 전화가 있잖아요, 학생회에. 좀 학생회에 상황 전화 있다는 게 이상하지, 비상시니까. 전시 비슷해가지고 우리 총학생 회장실 전화번호가 다 공지돼 있었거든, 각 대학 학생회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일 생기면 서울대 총학생회장실로 전화를 하면 제일 빠르다. 이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실제로 우리가 정보가 빨랐고. 그러니까 일로 전화가 많이 낮에부터 오는 거예요, 오후부터. 우리가 휴교령이 내리거나 이러면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다 시위를 하기로 그때 결의가 돼 있던 상황이어서 또 그런 상황도 전파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는 있어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내가 남아 있어야지. 한홍구 씨 칼럼 보면 멋있게 나오잖아요. 텅 빈 학교를 그들에게 넘겨줄 수 없다. 에이, 그거는 그렇게 그때 그렇게 유시민은 했다고. 어떤 기분이었을까? 그러니까요. 근데 한홍구가 자기가 들은 말을 그렇게 해석한 거겠지. 사람 기억이라는 거는 오래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윤색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뭐라고 말했는지는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 하여튼 나는 학교에 있겠다고 얘기를 하긴 했어요. 근데 약 헤어킬로 가는데 사실 생각해보면 도망은 가야지. 도망은 가야지. 그러나 최후의 순간까지 전화는 받다가 도망가야지. 그때 언제 낼지 알 수 없어.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라디오를 조그맣게 틀어놓고 그리고 계속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학생회관에서. 학생회관 총학생 회장실에서. 그러고 이제 한홍구 교수가 와서 8시 반쯤인가 그때 기억하는데 오늘 밤에 되게 위험하니까 나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가자. 네, 그래서 이제 가라. 근데 여기 전화도 누가 받아야 되고. 그러고 뭐 그런 말을 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무슨 말을 했는지. 근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기억이 나.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가려고 그러니까 되게 좀 창피한 거야. 그러니까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아니 도망은 가야지. 잡으러 오면 도망은 가야 되는데 아직 잡으러 안 왔잖아요. 아직은 잡으러 안 왔어요. 이화여대 총학생회장들 회의장은 덮쳤지만 학교 안에 아직 경찰이 들어오거나 군인이 그치, 들어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거든. 이게 아직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도망을 가더라도 그래도 좀 모양새 있게 가고 싶었나 봐 내가. 아니 좀 아직 어려서 그랬는지도 몰라. 20살 때고 뭐 이러니까. 네, 20살 만으로 20살 때니까. 그냥 무서웠을 것 같아. 무섭지 너무 그럼. 무서웠겠죠. 근데 11시 반쯤이가 됐는데 라디오에서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딱 발표가 되더라고. 비상계엄 선포 지역을 1980년 5월 17일 24시를 기하여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 그래서 왔구나. 이제는 덮치겠구나. 이제 도망가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 한 100명 정도 있었는데 남자들. 야 도망가자. 이제 여기도 들어올 거야. 그리고 문을 탁 여니까 밖에서 쇠사슬을 뜯고 있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그 학생회관 4층 학생회장실 옆에 아까 출입 현관을 쇠사슬로 잠가놨거든. 못 들어오게. 못 들어오게. 네. 그래서 저쪽 시간이 걸릴 거니까 몇 초라도. 그래갖고 이제 이쪽으로 쭉 도망가서 베란다로 내려가면 좀 뛰어내리면 관악산으로 도망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있던 친구들은 다 도망갔어요. 관악산으로 올라가서 과천으로 내려와서 도망갔어. 근데 나오는데 전화벨이 울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받았어요, 그걸 또? 네, 그래 딱 들어가서 받았더니 공주사범대학이더라고. 공주사대. 그 여기도 왔어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러고 끊고 나오는데 딱 잡혔지. 그래갖고 잡힌 거야 거기서. 그 전화 안 받았으면 나도 도망갔는데. 도망은 안 간 게 아니고 도망을 가다가. 도망은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무서워서 도망가야지. 근데 전화를 왜 받았어? 아, 왜냐면 그 전화 되게 중요한 전화. 군인 정신. 우리 교련을 받은 지금 군인이 들어오고 있는데. 군사훈련을 받은 세대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저 전화는 받아야 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몇 초 걸리지도 않았어요. 딱 들어가서 받고 돌아서서 나왔는데 벌써 뜯고 들어왔더라고. 거기서 이렇게 딱 덮쳐가지고 이렇게 잡힌 거예요? 덮치기는 뭘 덮쳐. 그냥 이단 접착이 바로 날라오고 권총 딱. 권총 딱. 권총을 냈다고요? 딱. 너 누구야? 이런 거야.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시민이라고 그래. 잡혔는데 어떡해. 말해야죠. 유희열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무서워. 갔을 나는 뭐 거야. 경찰인지 뭔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은 사복을 입고 있었고 권총을 들고 왔다는 거 말고는. 앞차기 잘해요? 몰라. 그냥 나가다가 그냥 그 순간이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시죠? 그거 안 잊어버리죠. 그거는. 그러면 그게 제일 기억나는 게 뭐 시각적인 충격이에요, 촉각이에요, 후각이에요, 아니면 뭐 제일 기억나는 건 권총. 권총. 생전 처음 서늘한 봤으니까. 느낌? 처음 봤으니까. 그러면 권총은 정말 그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그때는 사실은 무서운 거는 모르겠고 그때 정신이 없었어요. 그냥 순간적으로 벌어진 상황이고 무섭기는 그 이틀 전에 서울역에서 집회할 때가 진짜 무서웠지. 그 무슨 왜 무서웠어 그때? 그날도 군인들이 온다고 그랬거든. 아 이제 개헌군 뭐 올 거야 이러면서. 서울역에 한 10만 명 학생들이 모여서 있고 시민들은 밖에서 빙 둘러서서 구경만 하고 있고 유인물은 다 떨어지고 방송차도 없고 그럴 때예요. 근데 그때도 뭐 병력 이동 상황에 대한 첩보가 계속 들어오고 그때 진짜 무섭더라고. 왜요? 그때 왜 무서웠냐면 막 그 학생들이 탁 앉아 있는데 우리 지도부가 있었다. 우리 선배들이. 그 올라가서 버스 위에 올라가서 해산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래요. 그 내가 올라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는 속으로 무서워 죽겠는데 해산하면 안 된다고 여기서 뭐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내려왔는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이제 21번째 생일이 아직 안 됐는데 한 2달 더 있어야 되는데 죽겠지? 군인들이 들어오면 나는 죽겠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뭐 일을 저질렀으니 죽을 수도 있지. 근데 이제 거기 신입생들부터 다 있었거든. 그 이제 보이지는 않는데 어딘지 모르겠는데 내 여동생이 그때 1학년으로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걔도 틀림없이 거기 있었고 걔는 아직 19번째 생일이 안 됐단 말이야. 나중에 한 일이지만 우리 제 처는 그때가 18살이 안 됐을 때예요. 18번째 생일이 아직 안 됐을 때야. 아 사모님도 그때 신입생. 신입생이야. 그때는 모르는 사이였지. 나중에 이제 보니까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저 신입생들 어떡하지? 그 생각이 계속 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3학년이고 우리가 일을 저질렀으니 책임을 져야지.
뭐가 잘못되면 우리가 뭐 죽거나 이런 거는 역사책에서 되게 많이 봤잖아. 위정 3.1운동 때도 많이 죽고 뭐. 그 유관순 열사 나이에요 1학년들은. 근데 쟤들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막 되게 드는 거예요. 특히 동생이 있어서 더 친동생이 있어요. 그런 것 같아. 너무 무서워 죽겠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학생회장들이 모여가지고 어디선가 회의를 해서 일단 학교로 돌아가기로 결정했다고 딱 발표하는데 막 일단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몰라도 막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걸어서 서울역에서 신림동까지 학교까지 돌아왔어요 우리가. 근데 막 걸어오는 내내 너무 안심이 되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오늘의 죽음은 면했다는 내 죽음과 후배들의 죽음은 일단 면한 거잖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생각해봐요. 한 30분 전에 올라가서 집에 가면 안 되고 여기서 밤새도록 싸워야 된다고 얘기한 놈이 해상 결정 내리니까 속으로 막 너무 좋아가지고 학교까지 걸어가면서 막 너무 좋은 거예요. 진짜 아이러니다, 아이러니. 그때가 제일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군인들도 안 보이고 뭐 잡으러 오는 사람도 없고 우리끼리 1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네. 너무 무서웠어요. 지금 생각해도 막 너무 무서워. 잡혀갔을 거 아니에요. 어디로 가셨어요? 그때가 이제 뭐 모든 수사기관이 다 합동수사본부 밑으로 편제됐을 때니까 계엄사 합동수사본부로 잡혀갔죠.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하는 이제 거기서 바로 구타 일어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몰라 뭐 가니까 벌써 도표를 갖고 있더라고 이렇게 조직 도표를. 선생님 이름 있었어요 거기? 나 이름도 있고. 그때 이제 대의원이셨으니까. 그러니까 학생회 간부니까 처음에는 이제 잡혀온 사람이 많지 않으니까 VIP였지. 다 부르라고 해야겠다. 네, 거의 그러니까 개시 단계였구나. 그러니까 신장 개업하는데 간 거야. 개시손님 왔어 이거구나 거의. 대여가 낚인 거네요. 그래갖고 뭐 아니 뭐 진술을 받다가 뭐 마음에 안 들면 패는 건데 이해를 하겠는데 일단 그냥 들어오면 패는 거야 일단. 진술도 안 하고? 헌병들하고 수사관들하고 진술이고 뭐가 없어요. 그냥 엎어놓고 패는 거야 몽둥이로. 근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더 거물들이 많이 잡혀오잖아. 그러니까 한 2주일 지나니까 그 국장이 그러더라고. 너 임마 비렘이야 이러더라고. 나 얼마나 안심이 돼. 오늘 진짜 무슨 안 되는 자꾸 웃게 되네. 그래가지고 그 글을 쓰는 걸 내가 잘 쓴다는 걸 그때 알았어. 왜 언제요? 왜냐면 진술을 쓰고 있으면 안 때려요 그동안. 글 쓸 때는 정말 적자생존이다. 예, 그럼 계속 써야죠. 밤새 계속 써야죠. 써요. 그래갖고 그 진술서 용지에 하루에 100장 쓴 적이 있어. 편지지처럼 줄쭉쭉 떠져 있는 예, 진술서 예. 있죠. 거기에 이렇게 볼펜으로 100장을 쓴 적이 있어요. 하루에 안 맞으려고 쓰시고. 안 맞아요. 딱 이제 어떻게 늘려야 되잖아 분량을. 그러니까 이제 모월 모일 모시에 학교 어디에서 집회를 했다. 그럼 플랜카드 내용은 뭐였고 뭐 피켓은 뭐였고 몇 명이 뭐 언제 출발해서 뭐 누가 어떤 구호를 외쳤고 이런 거를 여하튼 최대한 창작을 해야 돼. 장작. 기억이 안 나는 거는. 그걸 쓰고 나서 밤엔 또 맞는 거야. 근데 하루는 이렇게 그 국장이 이제 조사실로 들어오더니 이걸 보더라고. 그러더니 야, 글 진짜 잘 쓰지 않냐? 이러면서 세계 최초의 인정을 거기서. 그러면서 막 읽어주는 거예요 그거를. 야 내용. 야, 눈에 보이잖아, 눈에 보이잖아. 의사가 너무 상세해가지고 그랬구나. 나는 한 대라도 덜 맞아 보려고 최대한 상세하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누구를 붙잡는 데 필요한 정보 이런 거는 노출 안 시키고 우리 또 학생회 말고 다른 비밀 조직은 노출을 안 시키면서 모든 일이 학생회 차원에서 이루어진 걸로 뭐 언제 어디서 뭐 어느 대학 누가 신촌에 어느 중국집에서 만나가지고 밥은 뭘 먹었고 뭐 이런 걸 다 쓰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정보인데도 다 쓰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테마 얘기가 쫙 디테일하게. 요리 처먹었네 이러면서 그리고 막 우리 그 아이고, 집회 무슨 일이 아닌데, 집회 진짜. 풍경을 내가 묘사를 쫙 했는데 그걸 막 읽어주면서 대학생이 글을 이 정도는 써야지 이러면서 정말 잘 썼지 않냐? 눈에 다 보여 이러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국장 이름도 안 잊어버려요. 그 사람 진짜 나쁜 사람이거든. 지금 제가 하여튼 뭐 그랬어요. 그래갖고 내가 글 잘 쓰나. 아 미치겠다. 진로를 거기서 그 와중에 거기서 인정을 받고. 근데 글을 잘 쓰려면 다독, 다작, 다상량이라고 하잖아요. 많이 읽고 많이 쓰고 많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 번째 조건이 너무 과도하게 충족돼가지고 진짜 그때 맛있었어요, 나 거기서. 글 쓰는 능력이 탁 튀셨나 보다. 그리고 이게 상상력이라는 것도 절박해야지 나오거든요. 정말 치열하게 생각을 해야 떠올리고. 맞아요. 근데 그런 상황이면 나 정말 진짜 치열하게 생각했어. 정말 벼랑 끝이잖아요. 거기서. 그렇죠. 살아야 되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 전에 그럼 가족들은 가족들은 2달 동안은 몰랐지, 어디 있는지를. 아 생사를 아예 몰랐었어요? 5월 17일 날 잡혀가서 7월 중순에 첫 면회를 경찰서에서 할 때까지 2달 동안은 어딘지 몰랐지. 그러면은 합수부에서 나와서 관악 경찰서로 넘어왔을 때 그때 첫 면회를 했지. 그게 한 2달쯤 됐을 때. 누가 오셨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왔지. 우리 아버지는 그냥 이렇게 팔 들어보라고 그러시더라. 이렇게 팔 들어보라고. 뛰어보라고. 사주 돌아보라고. 멀쩡한 거. 돌아보라고. 멀쩡하니까 됐다 그러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내가 이제 그 소재를 모르는 동안에 죽었다 뭐 어쨌다 이런 소문들이 밖에서 많이 돌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그냥 생사만 확인했으면 네. 됐다. 그러니까 되게 안심이 되신 거지. 일단 멀쩡히 있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쭉 빠지시면서. 좋겠다 진짜.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역사 선생님이셨으니까 이런 사례들을 많이 아시지. 크게 안 다치고 멀쩡하면 그걸로 운이 좋은 거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재판을 봤는데 그 군대 가기 전에 군법 회의부터 간 사람이에요. 아 밖에서 재판을 받으신 게 네, 아니고? 그것도 계엄 비상계엄때이기 때문에 계엄법 위반은 군법 회의를 갔어요. 그래서 한 40명을 묶어가지고 이렇게 앉혀놓고 공소 사실을 막 하고 그리고 끝이야. 밥 먹고 오라 해서 밥 먹고 오니까 이제 선고를 한대. 변호인도 없고요? 변호인이 어디 있어요? 우리만 있었지. 그 가족들 뒤에서 연락받고 이제 방청한다고. 방청석도 없으니까 다 창문 밖에서 까치바라고 들여다보고. 그럼 이제 오후에 재판장이 제 선고를 하는데 그 대령인가 뭐 그런 사람이야. 물어보더라고 나한테. 몇 달 전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그러겠냐고 물어보더라고. 아, 또 그렇게 또 일을 저질 거냐? 뭐라 그러셨어요? 근데 사실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싶었지. 그러고 실제로 너무 무서워가지고 이제 안 해야지 그런 생각. 겁이 나요. 아, 너무 무서워. 너무 막 그때 막 정말 의기소침해 있을 때이기 때문에 아 이제 징역 살고 나가면 또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거를 이제는 못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힘든 경험 속으로. 근데 이제 앞으로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또 할래 이래 물었으면 이 앞으로 어떻게 할래 물으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그냥 앞으로 그냥 저 건전한 시민으로 살래요 이렇게 모호하게 답변할 수도 있는데 뒤로 돌려서 똑같은 상황이 되면 어떡하겠냐 라고 물으니까 이미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라는 뜻이잖아. 그렇죠. 자기 부정하라는 뜻이네요. 그건 못하겠더라고. 무서운데? 무서운데. 그래서 꼴랑 자존심 때문에 그러는지 도망갈 때도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고 도망가야지 이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몇 초간 생각을 했는데 어떡할까. 근데 이제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다 뒤에 와서 보고 계신데 모르겠다 그러고 아니, 똑같은 상황이면 똑같이 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지. 우리 아버지 집에 가셨어. 쟤 나오기 틀렸다. 다 갔어 다. 아이고 글렀다 이러면서. 쟤는 못 나온다 이러더니 그러더니 좀 이따가 선고를 한다는 거야. 그렇고 막 피고인 아무개 막 11명을 부르더니 공소기각 이러는 거야. 나는 공소기각이 뭔지 몰랐거든. 공소기각이 뭐야? 공소기각이면 뭐 준다는 거야? 무서우셨겠다. 네,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선배한테 형 공소기각이 뭐야? 집에 가는 거야. 이러던 거야. 그건 전과자 형님이었어. 이미 전과 있는 별 단장님이었어. 무죄래 무죄. 무죄. 그 대박 이러면서 이제 담요에 짐 싸가지고 나왔는데 아무도 마중을 못 나왔잖아. 다시 가시죠. 그리고 영치금 남은 걸로 택시를 타고 우리 누나네 큰 누이 집으로 갔지. 그때 막 더듬어 막 갑자기 나타나니까 더듬거리면서. 또 여기 뭐야? 어머니한테 전화했더니 어머니가 야야 집에 뭐 통지서 와 있다. 아이고. 신금 통지서. 아 군대? 신체 검사가 이미 와 있는 거야 그 전날. 그럼 대구 가서 54단 거기 신체 검사장에 가서 따로? 엑스레이 찍으래. 그래서 척척하고 내가 딱 돌아서니까 병역 수첩을 딱 주는데 하루 이때? 딱 열어보니까 정상이 13개 찍혀 있고 1급과 현역 입대 이렇게 딱 돼 있는 병역 수첩하고 아직 다 안 했는데.
엑스레이 사진도 안 나왔다니까. 요식행위로 하나 한 거죠. 그래가지고 통지서를 딱 보니까 36시간 후에 논산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 연병 운동장에 집합. 36시간. 36시간 딱 주더라고. 그래갖고 도망을 가야 되나? 가면 죽는 거 아니야? 막 너무 무서운데 병력 깊이는 정말 싫더라고. 죽는 한이 있어도. 같이 머리 깎고. 그게 그게 9월 달이요. 9월 달. 80년 9월 달.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와서 며칠 후에 바로 신검을 받고 그다음에 36시간 후에 36시간 동안 뭐 하셨어요? 이제 뭐 어른들한테 인사하고 집에 친구들하고 좀 인사하고 서울 와서 또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뭐 친구들 며칠 같이 따라와서 밤새고 논산으로. 그래 군대를 간 거야. 그래봐야 20살, 21살 시절이었잖아요. 이제 유시민이라는 인물이 전국에 젊은이들 중심으로 알려지게 됐던 게 그 계기더라고요. 하여튼 내가 안 한 일 때문에 유죄 선고를 받았고 그리고 징역을 1년 살고 그 이제 하도 1심에서 1년 6개월 주기에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너무 터무니가 없어갖고 열받아가지고 이제 글 쓰면 때로 울분이 풀린다. 네네. 그래갖고 앉아갖고 막 썼지 뭐. 항소이유. 그때 나온 항소희 은퇴. 그게 이게 다른 게 놀라운 게 아니고 일단 양이 어마어마. 솔직히 말하면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 3일에 걸쳐서. 왜냐하면 거기 아무 데서나 쓸 수가 없고 그때는 자기 방에서는 못 써요. 그 교도관이 감시하는 그 앞에 있는 방에 가서 써야 되는 거라서 3일이라고 하지만 계속 머릿속에는 그 문장들 항소기수 전체가 계속 있었겠네요. 까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죠. 앞에 그 전에 한 열흘 동안 들루어가지고 이제 첫 문장부터 마지막 문장까지 이렇게 딱 다 써오는 거예요. 머릿속에 예, 그리고 한자는 미리 찾아놓고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이란 이게 좀 약간 놀랍긴 해. 그러니까 그 문장을 머릿속으로 왜냐면 쓸 게 없으니까 종이와 펜이 없으니까 머릿속으로 떠올리셨다가 편집도 하고 골라내고 이거 그렇지. 하셨을 거 아니야. 이렇게 바둑 복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바둑을 한 판 두고 나서 첫 수부터 마지막 수까지 다 재현할 줄 알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중하면 그런 것처럼 글도 머릿속에서 첫 문장부터 다 조합이 돼요. 지금은 못해. 지금은 이제 하드웨어가 녹슬어가지고. 근데 그때 워낙 절박했고 그랬으니까요. 머릿속에서 아예 탈고를 다 마친 걸 그냥 종이 위에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옮기기만 하신 네, 거예요. 옮기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시간 걸렸죠. 이게 얇은 종이 넉 장을 이렇게 하고 사이사이에 먹이 묻어있는 까만 잉크 같은 게 묻어있는 걸 끼워요, 석장을. 그리고 이걸 놓고 이렇게 놓고 볼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안 나오는 볼펜으로 여기다가 위에다가. 항소, 이유서 이러면 맨 윗장은 자국만 남고 그치. 두 번째 장부터 눌려가지고 까만 글자들이 쫙 나와요. 그렇게 해서 세 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나중에 파기하고 밑에 석장을 하나는 교도소에 놔두고 그렇지. 하나는 검찰에 보내고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하나는 게 재판부. 맨 윗장은 글씨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지. 그냥 위에다가 이렇게 자국만 내고 그렇지. 있는 거고요. 제 문단을 세보니까 87문단이더라고요. 87문단인데 그걸 다 외운다는 거. 그게 세상에 어떻게 나오게 된 거예요? 세상에 알려지게 됐던 계기. 아니 그 이제 뭐 그냥 하고 싶은 말을 다 썼는데 밤에 우리 그 담당 교도관 분이 내가 그 항소에서 읽어봤는데 이러면서 학생들이 데모를 할 만하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 무료 변론 해주신 그 변호인분이. 예, 인권 변호사 분들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거 혼자 보기 아깝다 이러면서 이제 우리 누이한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누이가
이걸 법원 기자실에 돌리려고 우리 동생 억울하다 이렇게 돌리려고 그거를 을지로 뒷골목에 가서 청타 마스터로 인쇄를 해가지고 법원 기자실에 가서 쫙 뿌린 거야. 그런데 막 그 보도가 그렇게 요만한 박스로 이렇게 나갔어요. 근데 되게 짤막한 기사인데 잘 썼어요. 뭐 이런 또 폭력으로 하여튼 유죄 선고를 받은 피고인이지만 한 번쯤은 기울여 볼 가치가 있지 않냐는 취지의 그 항소유서를 소개하는 조만한 박스 기사가 났어요. 딱 한 건 난 거예요. 네, 동아일보에. 동아일보만. 근데 이제 그게 딱 나가자마자 막 독자 전화가 막 빗발치니까 지방판은 더 키워서 기사를 내보냈고 그러면서 이제 전문을 보자는 사람이 막 늘어나니까 그 인쇄본들이 복사돼가지고 막 퍼졌나 봐요. 그렇게 된 거지. 예, 하여튼 그 동아일보 기자분이 은인이죠. 그렇게 퍼지고 있다라는 걸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난 안에서는 몰랐지. 전혀 모르셨고. 예. 그거 나중에 이제 다시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나이가 좀 더 이제 예. 지금 읽어보시면 어때요? 좀 창피하지. 그때는 직업이 글 쓰는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글 쓰는 일이 직업이 되다 보니까 젊은 놈이 문장이 이 모양이야. 어떤 부분일까? 우선 문장들이 너무 길어요. 그 복문, 중문이 엄청 많고 또 그때 제가 뭐 맹자, 뭐 사기 이런 거 읽고 있어가지고 아주 고색창연한 그런 이거 어른들은 좋아했을 것 같아. 어른들은 야 이놈 글 잘 쓴다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젊은이다운 문장은 아니었죠. 저는 굉장히 첫 서두가 되게 인상적이어서 첫 부분에 나온 건데 패기가 이 정권은 뭐 제대로 된 부분에서 나는 정부라 부르지 않고 정권이라 부르겠다로 딱 시작이 선언하고 딱 들어가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겁이 없었지. 근데 무서우면서도 이렇게 뭐 그냥 안에서 살면 되지. 거기서 사는 건데 책도 읽고 뭐 그러니까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그러니까 좋은 점도 있고. 그래갖고 왜 전에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있었잖아요. 그 표현을 거기 계셨을 때 작가 레지던스라고 거기가. 아 진짜 징역은 난 좀 짤막하게밖에 안 살았지만 책 읽기에는 진짜 왔다예요. 너무 책 읽기 하셨다고. 무슨 책 보셨죠? 거기서? 그때는 뭐 하도 이제 책 차입을 할 때 검사를 너무 많이 해요. 그렇죠, 그때는 다. 그래서 안 들어오는 책이 많아요. 이제 제일 황당했던 경우가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 혁명이라서. 네, 그걸 번역을 혁명의 과학적 구조로 해가지고 혁명이 써 있으니까. 네, 감옥에서 무슨 혁명책을 보냐고. 과학혁명인데. 네, 과학혁명인데. 아니 과학혁명의 구조 어디 그러냐고 이게 혁명의 과학적 구조 이책 못 넣어주지. 그 막스 베버 책도 안 들었어요. 심지어 마르크스라고. 마르크스하고 혼동해가지고. 아이고 저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을 봤냐 하면 구치소에 있을 때는 하도 그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 폴 세뮤얼슨 이코노믹스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영문판 그 세계에서 제일 널리 써있던 1970년대. 그다음에 Fundamental Theory of Mathematical Economics라고 해서 이제 수리경제학의 뭐 기초 그 원서 2권을 차입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싸우기 싫으니까 공부나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 펴놓고 있는데 매일 검방을 하잖아요. 방검사를 하러 들어오거든요. 뭐 못된 거 숨겨놨나 이런 거 찾으러. 근데 이제 매일 와보면 책이 몇십 페이지씩 넘어가 있잖아. 갑자기 교도관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져가지고 그 사실 그 수리경제학 책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 책인데 막 방정식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된 책이 막 하루에 막 30페이지, 40페이지 넘어가 있더라고. 막 자기들끼리 석학 대우를 했어요. 하루에 원서 30페이지씩. 참 긍정적이죠. 와서 막 어떤 분들은 이거 진짜 다 읽어요. 솔직히 이런 거 읽을까? 이거 뭐예요? 막 이러면서. 아, 예, 제가 지금 이거 시험 봐서 F 먹었던 과목 책 교과서예요. 그러면 이제 읽고. 그럼 이제 교도소로 옮기고 나서는 또 싸우기가 싫잖아. 그래서 이제 협상을 했죠. 근데 책 차입을 아예 안 받겠다. 근데 이 교도소 안에 도서관이 있잖냐. 그 책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주라. 오케이, 딜! 이렇게 해가지고 합의가 됐어. 그리고 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가는 거야. 책 막. 그때 진짜 많이 읽으셨겠네요. 막 뽑아서 이만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읽으면 담당님 이래가지고 또 이제 가는 거야.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 독서 캠프 가시는 거 아니고. 아 근데 이게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안 되지만 야 자꾸- 거기서 맞지 않으려고 글 공부해 그러니까. 독서 캠프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아, 읽어.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하시는 방식하고 그게 차이 없어요. 그렇지. 그때 수감 생활을 혼자 하셨어요? 네, 방에서? 독방에. 할 일도 없지 뭐. 아니 그 0.7평짜리 방에 사니까 1.8, 1.2거든요. 그게 1.2, 1.8 방이었거든요. 자리도 구치소에서. 제대로 못 뽑겠는데요? 사실 그렇죠. 아니 제가 180이 안 되니까 딱 누우면 딱 맞아요. 네, 되게 딱 적합한 크기예요. 작가님은 자꾸 난 웃으면서 얘기 좀 하지 말아요. 아 근데 교도소는 좀 더 넓어요. 교도소는 구치소에서 2배쯤 커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요가도 할 수 있어요. 같아요. 캠프 지금 광고 오신 문제 거죠?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특수독방이라 그래가지고 문이 이중으로 있고요. 이렇게 안쪽에는 다 그 스티로폼을 넣고 합판으로 발라서 머리를 부딪혀도 절대 안 깨지게 해놨어요. 자해가 못하게 불가능하게. 하려고. 그리고 저쪽 바깥쪽에는 강화유리로 막아놔가지고 소리도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얼마나 좋으냐고. 이게 참 슬픈 거야 사실. 비극이지. 지금 우리 항소 이유서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도 사석에서 가끔 이 시절 때 얘기가 궁금하니까 저도 가끔 여쭤봐요. 우리는 사실 즐겁지 않아 얘기하면 계속 즐거운 기억으로 윤색하려고 노력해가지고 그러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안 하죠 평소에는 그때 일을.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가끔 여쭤보면 힘들어하세요. 좀 굉장히 트라우마 됐을 것 같아요. 내 심신을 그렇게까지 침해당하는 경험을 사실 그렇죠. 살면서 하기 어렵잖아요. 해서도 안 되고. 그럼요. 근데 그거를 심지어 20대 초반에 한창 젊을 때 겪었다는 게 사실 저는 아직도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게 어떤 걸지 짐작은 가지 않아요. 그때 이제 그때는 80년도에 합동수사본부 그런 데서 조사받고 할 때는 무서운 느낌? 그게 제일 컸어요. 그게 컸는데 그거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두려움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있었어요? 되게 감동받아가지고 제가 되게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재판하기 전에 군법회의 그 이제 군 검사한테 불려가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그 이제 검사 취조실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대기실이 좀 크게 나무 의자들이 있고 그때가 7월 달이어서 막 매미가 막 울고 막 날은 덥고 그런 때였어요. 근데 다 포승에 묶여서 수갑 차고 이렇게 나무 의자에 이렇게 묶인 채로 한 10명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숨소리도 안 나고 고요해요. 자꾸만 헌병들이 지키고 있고 총 들고 나비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거기. 꽤 큰 나비가. 그래서 이 나비가 들어왔다가 나가려고 유리창에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는 수갑 차고 포승에 묶인 채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숨도 크게 못 쉬면서 있었는데 그 나비가 계속 창에 부딪히니까 다들 알았어. 나비가 들어와서 지금 나가려고 한다는 거를. 근데 너무 무서우니까 아무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나비를 잡아서 밖으로 놔줘야 되는데 좀만 열어줬으면 네, 그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무서워서 그 헌병들이 이렇게 자꾸만 총을 들고 지키고 있으니까 무서워서 감히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 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일어나는 소리가. 이렇게 보니까 어떤 분이 탁 일어나가지고 천천히 걸어가지고 그 창가로 가서 까만색 큰 나비였는데 나비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또 천천히 걸어서 그 헌병 옆을 지나서 문 앞에서 탁 놔주고 다시 또 쑥 돌아서가지고 자기 자리로 딱 가서 앉는 거예요. 같은 처지의 피고인이요? 네. 묶인 채로. 그러나 상상이 안 되는 거야. 난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 생각을 하면서 몸이 안 움직였어 이렇게 있었는데 근데 헌병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야 그 사람을. 하여튼 묘한 그냥 소설에나 나옴직한 그런 그러니까. 소설 같은 분위기인데 그래서 저분은 어떤 분일까?
거기서 처음 봤는데 그 조사받으러 와서 그 나중에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가톨릭 수사님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부가 되기 전에 그 수사. 그래서 이름을 알았어. 그게 이제 재정원이라는 분인데 지금 신부님이 인천교구에 그 옛날에 계셨는데 지금 어디 계신지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교를 가지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분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종교의 힘이 아닐까. 그래서 나도 종교를 가지면 이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첫 휴가를 나왔을 때 그분을 찾아갔어요. 근데 제가 잘못 찾아간 게 그분은 이제 수도사니까 어디 가고 안 계시고 그 형님이 사시는 집을 간 거야, 내가. 재정구 신부님 아니야? 네, 신부님이 아니죠. 재정구 선생님. 아, 근데 재정구 선생님. 그 부천의 보금자리라고 네. 그 가난한 분들 네. 이 운동을 하시던 분인데 왜 왔냐고 그래서 두려움을 이기고 싶어서 왔다고. 지금 군대에서 첫 휴가를 나오는데 제대하고 나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또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종교를 가지면 신을 믿으면 이 두려움이 없어질 수 있을까 싶어서 이제 재정원 선배를 찾아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거 물어보고 싶어서. 근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길 수 있을까요? 아니 이게 되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궁금해가지고. 그분은 종교적인 힘이라기보다도 그분 자체가 강심장이지 않았을까요? 우리들은 영원히 무서웠을 것 같고. 저는 그 상황이 참 절박하고 너무 두려운 상황에서 갑자기 평소와 다른 용기가 솟은 건 아닐까? 왜 절박함에 사람이 맞닥뜨리면 갑자기 아까 말씀하신 약간 것처럼 두려움, 상상력이 막 솟아나서 글을 잘 쓰게 된다거나 하는 내 한계를 넘는 체험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신부님은 그때 그러셨을지 않았을까요? 제가 볼 때는 종교 힘은 두려움이 없지는 않죠. 당연히 두려움이 있는데 선이라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그래도 이 일이 맞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행동이 이제 나오지 않을까 그럴 수도 싶습니다. 있겠다. 네. 지금 생각해봤더니 그 신부님이 아까 천천히 가서 잡아서 이렇게 놔줬다 했잖아. 그분도 너무 무서웠던 거야.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너무 무서워서 천천히 가가지고 이렇게 놔주고서 무서워가지고 이렇게 왔는데 다들 두려워서 떨고 있는 사람 눈에는 딱 봤더니 저게 용기로 보였던 거가 아니었을까? 빙고. 진짜? 다니엘 한 말도 반점은 비슷한데 제가 이제 그분이 또 가톨릭 신앙을 가진 분이잖아요. 재정구 선생님도. 네. 내가 이제 그 재정원 신부님 얘기를 하면서 저도 그러면 교회에 나가면 두려움을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답이 교회 나오지 말래요.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거라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없애겠다는 생각은 자기가 신이 되겠다는 거고 똑같은 거래요. 인간은 두려움을 없앨 수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럼 재정원 형은 어떻게 그렇게 했고 선생님은 또 어떻게 이 힘든 길을 또 가시고 이런 게 다 두려움이 없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냥 참는 거래요. 무서운 걸 두려움. 두려움을 극복하는 게 아니고 두려움은 극복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참는 거래요. 두려운데도 하는 거래요. 다만 이제 신을 믿는 것이 그렇게 두려움을 견디면서 가는데 다소간에 어떤 의지가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렇다고 해서 안 무서워지는 거는 절대 없다고. 그래서 그런 기대를 갖고 교회에 나오면 실망할 거라. 그렇게 딱 얘기를 해서 제가 그렇구나. 좀 실망했어요. 그날은 나는 초사이언이 될 거라고 모함이 있을 줄 알았는데 네.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은 무서웠지만 그 재정원 신부님도 무서웠지만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한낱 민물이라고 말하는 나비 한 마리지만 그 살려고 발버둥 치는 그 나비를 놔주기 위해서 저 헌병이 개머리판 나를 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아는 채로 한 거예요. 30 to 40,000 people. The students do appear to have
그러면 그때 재판장에서 들었던 질문을 바꿔서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민주화운동 다시 하실 것 같아요? 그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보다 보면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뭔가를 막 하는 분들이 있죠. 네. 백악관 앞에도 있고 우리 국회 네. 앞에도 있고 청와대 분수대 네, 앞에도 네, 있잖아요. 네.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되지도 않을 일을? 그런 생각, 그런 의문 안 드세요? 저렇게 해도 저 절대 안 바뀔 건데 안 될 텐데.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옳다라고 생각하니까. 혹은 너무 억울해서. 오늘 자기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이익과 관계없는 그런 문제를 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플라스틱을 없애자 뭐 이런 운동을 한다. 그거는- 사람들 다 플라스틱 써요. 나도 쓰고 있고 매일 제일식을 느끼면서도. 그렇지만 그게 되나 싶은데 하잖아요. 내가 볼 때 아니야, 바뀔 거란- 거라는 생각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거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학교에서 남으신 것처럼 왠지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나 공감해요. 다니엘하고 나하고 되게 코드가 잘 맞는. 독일만 있는 거. 깨르만 쪽이죠. 제가 그 질문을 드린 이유가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걸 왜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제가 20살 때 그 뭐 학생운동 이런 걸 하고 뭐 유인물을 뿌리러 다니고 뭐 데모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때가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데 뭐 그분이 그때 연세도 젊을 때고요. 앞으로도 뭐 10년, 20년 더 할 분으로 보였고 그러고 뭐 철권 통치 모든 권력을 독점하고 있던 유신 말기잖아요. 1978년도가. 아니 맨주먹으로 탱크와 총칼을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이거는 못 이기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그 신림동에 있는 그 후미진 때 있는 학교에서 데모해봤자 신문에 한 줄도 나지도 않는데 거기서 돌멩이 몇 개 던진다고 교문을 향해가지고 교문 나가지도 못해. 그러고 3분 동안 외치고 잡혀가서 징역 3년 살아요. 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그거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하면 못해. 그게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너무 못나 보이잖아. 그냥 있으면.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데 누가 나보고 하라고 그러지 않아요. 물론 선배들은 하고 있고 뭐 같이 하자고 하기도 하지만 내가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나보고 욕하지 않아요. 나는 열심히 공부하고 내 앞길 닦아 나가도 돼요. 근데 뭐 어디 뭐 공장에서 뭐 여성 노동자들이 파업하는데 막 가서 막 인분을 뿌렸다 이런 소식이 들리고 뭐 막 사람들이 막 잡혀가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못 이길 것 같은데 아니 못 이겨. 그러고 그냥 가면 너무 비참한 거야. 막 저녁에 이렇게 있으면 거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때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 일을. 세상을 이렇게 해서 못 바꾼다는 거 알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요. 내가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예, 나를 지키려고요. 내 스스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서 비천하다, 비겁하다 이런 느낌을 안 가지고 살고 싶은 거지. 아,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 유신 체제 이런 거 나는 그냥 그런 세상에 왔을 뿐인데 내가 만든 것도 아닌데. 근데 그냥 가면 그런 감정을 계속 느낄 것 같아. 자기 비하의 감정을. 그렇게 느끼면 그 인생이 뭐지? 어릴 때인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은 좀 하긴 했는데 학교도 14년이나 다니고 졸업할 때까지 그래도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참하다는 감정은 안 느끼고 살았어요. 그거는 되게 괜찮았어요. 물론 다 저와 같은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길 수 있다고 믿고 했던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해서 이길 수 없으면 바꿔요. 바꿀 수 있어요. 맞아요. 자기를 바꾼다고? 예. 이기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자기를 바꿀 수 있어요. 떠올라요. 굉장히 설명이 되네요. 그런 경우 많이 봤어요. 어때요? 그렇게 보면? 그건 뭐 제가 평가할 건 아닌데 욕심이 과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이기려고 했다면 그것도 자기 당대에 이기려고 했다면 야심이 지나치게 컸던 거다. 그러니까 나를 지키기 위해 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뭘 시작을 하면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 일이. 왜냐하면 내가 그 일을 시작한 이유가 내가 생각하기에 옳게 살려고 한 거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를 거두어도 좋고 거두지 않아도 좀 서운하긴 하지만 난 괜찮아. 난 괜찮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겨야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대들었으면 그럼 못 이기면 이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쪽으로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죠. 저는 그것도 하나의 인생이라고 보죠. 그거조차도 네. 인생. 그렇죠. 그것도 또 선택인 거고. 왜냐면 한 시기에 이쪽 방향에서 살았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평생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는 그런 법칙은 또 없잖아요. 몇 주 전에 철수 형님이 나왔었어요. 네. 나와가지고 그 형님이 나는 말이야 뭐 밴드만 했어 막 이런 얘기인데 그때 난 나이트클럽 가서 돈 벌고 막 그랬는데 채무 의식이 있대요. 지나고 나서. 그렇지. 80년에 그 광주 민주화 운동 일어나고 뭐 아주 어마어마했죠. 그때는 막 관심이 네. 일단은 무조건 다 음악에만 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좀 철이 들어서 생각해 보니까 아, 이렇게 생각 없이 살았으면 안 되는 거구나. 저는 그래서 늘 80년대 민주화 운동 했던 사람들에 대한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뭐 그런 생각만 갖고 있는 거죠. 그런 건 되게 아름다운 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건 되게 좋은 거죠. 저는 뭐 그런 마음은 대부분 다 느꼈으리라고 봐요. 네. 근데 그 세대. 형편 따라 하는 거지. 저도 제가 맏아들이었으면 못했을지 몰라요. 제가 아들 중에는 둘째라 네. 6남매 중에 5번째고 그러니까 누군가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뭐 제 친구 중에는 동생들이 여럿 있는 맞이가 있었는데 동생들을 공부를 시켜야 돼요. 졸업하고 나서 취직을 해가지고 100% 이해하죠.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너무 잘 알거든. 그럼 그게 그 마음이 있으면 언젠가는 나타나요. 기회가 됐을 때. 가진 사람이 10명 있으면 10명 있는 만큼 좋은 거고 5명 있으면 5명만큼 좋은 거고 그런 거라고 봐요, 저는. 글 쓰는 게 왜 그렇게 좋으세요? 이제 글을 쓰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거기다 내놓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소진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보고 참고도서를 읽고 검색을 하고 이러면서 뭘 자꾸 더 많이 알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책 한 권을 쓰고 나면 그 전에 모르던 걸 되게 많이 알게 돼요. 내 자신이. 네네. 그래서 뭐가 소모되는 게 아니고 계속 차오르는 느낌 같은 것들이 생겨요. 얻은 게 많다. 뭐 얻은 걸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또 책 쓰는 데 쓰겠죠.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맨 처음에 유시민 작가님의 책으로는 거꾸로 있는 세계사? 예, 그거는 1986년에서 87년에 걸쳐서 쓴 글이죠. 그때가 이제 제가 무슨 유인물을 만들다가 을지로에서 잡혀가지고 도망쳐가지고 하여튼 그게 수배가 돼 있었어요. 예. 하여튼 뭐 차째로 잡혀가지고 차째로? 유인물 용달차에 싣고 나오다가 통째로 그냥 차와 증거물과 함께. 인물을 함께. 네. 근데 어떻게든 안 나와가지고 도망쳤어요. 어. 도망쳐가지고 자취방 빼가지고 이제 막 용달차를 2번 갈아타고 이래갖고 서울 반대편에 어디 가서 반지하방을 얻어서 거기 숨어 있으면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여서 뭐 동지들하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소설도 한 편 쓰고 뭐 아, 그때 그러면 숨어서 쓰신 것들이 세상에 나온 게 소설도 쓰시고 그때 다 쓴 거예요? 예, 소설은 습작 비슷하게 하나 써서 이렇게 창비에 그때 가져가서 혹시 이것도 소설이 되는지 좀 봐달라고 그랬더니 괜찮은데 이러면서 신인 추천 이래서 해줬는데 그 뒤로 소설을 안 써가지고 등단하셨네요 그때. 그 소설이 뭔데? 제가 어제 봤습니다. 달이라는 소설인데요. 달. 인간이 과학 닿을 소설이에요? 수 없는 그건 아닌데 그 군대에서 일어나는 소설 이야기 소설인데 되게 흥미로운 게 소설 시작이 스포일러예요. 아, 첫 시작이? 이 김영미라는 사람이 죽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병장으로부터 살해되는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소설을 쓰는 사람들은 소설의 이야기의 서스펜스를 끌고 가려면 이 사람이 죽을지 안 죽을지를 긴장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지. 근데 그걸 딱 보고 느낀 게 이 작가는 이 이야기의 서스펜스보다 얘가 왜 죽었는지를 파헤치는 진실을 파헤치는 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소설가의 관점이 아니었을까. 어떻게 평론 그럴듯해요. 그럴 듯이요. 그때 한 10편짜리 연작으로 내가 구상을 하고 첫 곡지를 썼던 거거든요. 이게. 그 1편에 나오는 등장인물들이 다 나중에 나가서 뭐 군검사는 군검사, 뭐 누구는 누구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고 첫 곡지를 썼는데 근데 그거 첫 곡지 써놓고 있으니까 수배 풀어주겠다고 국회의원 보좌관 하라고 그래가지고 걷고 시켜가지고 나가는 바람에 국회의원이 소설가 한 명을 낭쳤네. 예, 그 뒤에 쓸 수 있는 기회를. 그러면 제가 얘기 들은 걸로는 드라마 작가도 하신 적이 있었다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들었는데 예, 원작이 있는 소설을 각색을 한 건데 처음에 한 거는 그 연애 소설 아니 연애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 멜로 드라마가 멜로. 있었어. 멜로를 썼어요? 네, 멜로. 제목이 그것은 아무도 모른단가? 뭐 조용은 씨가 교통사고 크게 당해서 한 2년 공백이 있다가 네. 네네. 이제 회복돼서 첫 출연한 드라마가 나 그거였어요. 팬이었는데 저. 근데 그 중간에 4회까지 나가고 나서 탤런트 파업 때문에 방송이 한동안 중단돼가지고 시청률은 망했어요. 그때 제주도에 그 촬영도 가고 그랬는데 제주도에 가자고 그 감독님이 그랬는데 제가 곧 배 탔다가는 그냥 바로 잡힌다고. 신분증 검사하고 그러니까. 예, 몰래 스튜디오에 와서 그 세트장에서 촬영하는 것만 한번 봤어요. 그럼 가명으로 하셨겠네요, 활동을? 그렇죠, 유지수라는. 유지수. 아 진짜요? 우리 여동생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가지고. 멜로물이니까 그래도 가장 펀치 대사는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야. 뭐 이런 거 썼을 거 아니에요. 몰라, 기억 안 나. 전 겨울바다를 보면서 야무진 욕망을 품어본 적이 있어요. 엄청난 재산, 화려한 별장. 하지만 전 패배했어요. 지혜, 넌 무지개 같은 거야. 꿈이지. 잡았다 싶으면 저만큼 물러나 있고 또 잡아봐야 아무것도 아니고. 그때가 이제 제가 무슨 유인물 만들 비용 버너라고 막 이것저것 막 닥치는 대로 쓰고 있으니까 원래 거꾸로 읽는 세계사 그 잡지에 기고했을 때도 그것 때문에 한 거니까. 아, 돈 때문에? 예, 그래서 그런 거 써가지고 잡지에 써가지고 언제 돈 되냐 이런 거 한번 해라 이래가지고 돈 진짜 많이 주더라고. 그때 내 기준으로는 돈을 엄청나게 많이 주는 거예요. 이게 좀 계속 한번 그쪽으로 한번 해볼까? 약간 이런 생각 안 들어보셨어요? 그거는 Das ist nicht mein Bier. Das ist mein Bier. 무슨 말이야? 휴머니티. 이럴 거예요? 이럴 내 거 거였죠? 아니다. 이거 나의 맥주도 아니다. 이건 내가 마실 맥주는 아니다. 야, 이거는 내가 마실 잔이 아니다.